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국가고 노동자 농민은 죽 먹고 겨우 살고 요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유언비어도 정부에서 생산해서 그게 곧 여론이 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겠죠.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것 깜짝 놀랐어요. 이 차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남조선 전역에는 차 다 끌고 왔나? 북한은 그 김치들을 겨울에만 먹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김치전 이런 거는 북한에 없어요. 왜냐면은 1년에 3개월만 먹는 정말 귀한 음식 아닙니까? 24시간 전기, 물, 가스 이거 다 들어오는 게 신비했어요. 그 명절날마다 평양시 기준으로 시민 1인에게 돼지고기 200g 그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주민들은 참 기괴한 운명을 삽니다. 기괴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죠. 북한에서 배운 남한과 실제 남한은 어떻게 달랐나요? 제가 6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17살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받았던 교육 중에 남한 교육은 진짜 황당한 것들 많았어요. 저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 국가고 한 줌도 못 되는 기술자본가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노동자 농민은 죽 먹고 겨우 살고 한강 다리 밑에는 그냥 구두 닦기 소녀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미국 놈들이 이제 지프차 타고 지나갔다가 그냥 그 구두 한번 닦고 가면 이제 껌 몇 개 집어던지면 그냥 절절 따라다니고 고마워하고 80년대 제가 그렇게 받았거든요. 북한 이제 뭐 저런 공식적인 언론 자유 언론이 없는 나라니까 유언비언이 심해요. 아주. 왜냐면 그게 사람 심리예요. 뭐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꼼꼼 숨겨놓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열어놓으면 이런 거네? 하지만 그 숨겨놔봐요. 대체 뭐가 있을까? 야 그거 궁금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비어 속에는 너무나 또 황당한 것들 많았죠. 뭐 저 88 올림픽 상류들 다 풀어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올림픽에 이제 일조했다 뭐 이런 말 이런 게 다 돌아가는 게 남한에 대한 상식이에요. 이게 북한 당국에서 일부러 만들어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정보기관에서. 과거에 당 간부했던 사람들 무슨 간부했던 사람들 나이 들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쓱 던져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간부대 했으니까 좀 대중의 신망이나 이런 신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또 솔깃해요. 남조선이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올림픽을 했구나. 이게 북한의 전략이에요.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유언비어도 정부에서 생산해서 그게 곧 여론이 되고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남조선에 대한 증오심 조금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우월감 조금 가지면 그 유언비어는 당국에서 봤을 땐 효과 있는 거죠. 이런 걸 아주 잘 만듭니다. 북한 당국에서. 그건 보위부에 그런 전문 기관이 있고 어쨌든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두뇌들이 그 분야는 정말 불철주야로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남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동정하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여름철에 83년인가 4년인가 될 거예요. 휴전돼가지고 서로 남북이 체제 경쟁, 경제 경쟁했어요. 서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받침되어 있는 게 자존심이에요. 서로. 북한도 자기네 사회주의 체제 지키면서 자존심 있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한은 도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했는데 서로가 한민족이니까 어려울 때 자연재해 받을 때 우리가 뭘 도와주겠다 뭘 해주겠다 서로가 그러면은 서로가 또 자존심이 있어 괜찮다 우리가 뭐 다 극복한다 이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계속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그때가 83년도인가 서울의 수도권에 큰 피워봤는데 북한에서 김일성이 구호물자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전까지 다 주겠다면 안 받겠다, 괜찮다, 뭐 고맙다, 그냥 이런 말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거 안 받을 줄 알고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받겠다니까. 어떤 인사를 하면 북한의 국가 창고를 다 털다시피 해서 식량, 시멘트, 천, 의약품 이걸 다 해서 국가 비상량 다 털어가지고 내보냈어요. 남한으로.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좋은 쌀이라고 왔는데 도저히 한국 사람들 입에 못 먹겠더래요. 품질이 낮아서 그 쌀을 그 식료 공장 가서 뭐 술, 막걸리 만들고 술 만들고 빵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시멘트도 너무나 재질이 낮아서 그냥 도시에서는 못 쓰겠고 그냥 시골의 비포장도로 여기에나 그냥 썼다 그러고 옷감 이건 너무 한심해서 작업복 제조용으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좋은 옷값 내보냈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거 외출복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걸로 평상복을 못 만들겠다. 그냥 작업복으로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고 의약품도 뭐 형편없이 혈액이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북한이 이제 그때부터 뭐가 고생했냐면은 국가 비상식량 뭐이다 이런 용품 많이 털어줬으니까 그걸 또 채우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북한에서 선전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제 동포의 심정으로 쌀도 주고 의류도 주고 이제 약품도 주고 북한 주민들이 그거만 들으니까 야, 남선 불쌍하구나.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충격받은 건 무엇이었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거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배지 달고 남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단순한 복장이에요. 남한은 이게 완전히 백의 백사는 다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백의 90사람은 다 똑같아요. 차림새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모습에서 얼굴은 딱 이제 우리 한국인 얼굴은 맞는데 옷 모양에서 서로 다르니까 이거 외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선뜻 들었어요. 그리고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도 그 생각을 이제 더 들게 했고, 그리고 또 놀란 거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것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서만 살았는데 평양은 하루 종일 한 7, 80대 되겠나? 100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서울에 왔을 때, 공항에 나갈 때, 승용차 타고 이제 안 가러 갈 때 차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70년대? 그때 북한 간부들이 내려와서 이제 뭐, 남북회담 할 때, 북한 간부가 이제, 어이구, 저 남순 시골에 있는 차까지 모두 다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서울에다가 집합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이랬대, 북한 간부가. 그래서 이제 남한의 간부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저 차는 그래도 바퀴가 있어서 여기다가 끌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 많은 건물들을 지방에 있던 많은 건물들을 여기로 다 옮겨자는 게 저게 정말 땅을 뺐습니다. 그랬대요. 북한 간부가 이쪽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뭐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대. 그거 같더라고요. 정말 북한 간부도 북한 사람이고 나도 북한 사람이고 처음에 느낌이 이 차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지? 진짜 뭐 남선 전역에는 차 다 끌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차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한국과 북한의 의식주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처음에 와서 집 받은 게 이제 그 임대 아파트니까 한 뭐 10집 정도 있더라고요. 그냥 복도에. 근데 제가 처음 놀란 게 뭐냐면은 아파트 10층짜리인데도 엘리베이터에서 뭐 놀랐냐면은 그 안에 사람이 없어서 놀랐어요. 근데 북한은 엘리베이터 안에 운전공이 따로 있어요. 밤에 24시간 그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게 놀랐고 24시간 전기, 물, 가스 이거 다 들어오는 게 신기했어요. 겨울에도 더움을 나온 거 못 봤어요. 제가 28년 동안 살면서 평양에 찬물도 공급제예요. 시간제예요.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나와요. 평양시도. 뭐 전기 당연히 공급제가 대낮에는 안 와요. 그냥 뭐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오고. 가스는 우리 도시가스인데 북한은 석유 난로를 썼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뭐 전화 이것도 놀랐고 북한은 아파트 밑에 경비실에 공용 전화가 한 대가 있어요. 서울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고 뭐 인터넷 당연히 되고 핸드폰 되고 이게 북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놀란 게 한국의 모든 아파트 문은 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100% 나무, 목재문이에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철문하면 이제 감옥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페인트랑 칠하고 이제 도색이랑 하기 때문에 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북한은 뭐 그런 도색 재료가 뭐 좋지도 못하니까 철은 철문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든든해서 좋고 뭐 도둑 같은 게 들지 않아서 좋고 좋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은 목재문이니까 방범 같은 게 취약하지요. 도둑이 여기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CCTV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은 그게 없어요. 무슨 카메라가 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노출되는 게 심하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 돼서 이런 게 치안 이런 데 안전하게 되어 있네. 이런 거는 많이 느꼈어요. 서울과 평양이 밥상은 두말할 것 없이 놀라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 먹는 밥, 국하고 5-6가지 반찬 먹지 않나요? 보통? 그죠? 그게 일상이잖아요. 그냥 명절에는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북한은 명절에 5-6가지나 먹으면 잘 먹을까? 북한 명절은 그냥 5개예요. 그냥 1월 1일 신정, 2월 16일 김정일 생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월 10일 공화국 창건일, 정권기념일,
9월 9일. 이게 이제 북한의 5대 명절인데 평양시 기준으로 시민 1인에게 돼지고기 200g, 5인 가족에 돼지고기 1kg 배급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년에 명절 5번 있는데 그 명절날마다 돼지고기 1kg 받는다? 돼지고기 1kg 요만큼이죠. 우리 삼겹살 같은 거 무슨 뭐 잘 드시는 분 사람들은 뭐 2, 3인분도 먹잖아요. 그거 1년에 5인 가족에 1kg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받을 때 보면은 지방으로 달라 그래요. 비계를 달라. 그래야 조금 이제 기름기 먹은 같은 이제 느낌이 드니까 살코기보다는 그 바다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시래기국에다 이제 같이 엮고 두부 같이 엮고 국 끓여 먹었던 생각이 나요. 그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먹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북한 어린이들 똑같이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먹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먼저 놀란 음식 말할게요. 놀란 음식은 뭐냐면은 김치예요. 이거 아주 일반적인데 왜 놀랐을까 하고 여러분 이제 좀 우아하겠는데 97년 3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6개월간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안 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여름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김치에서 놀라냐면 뭐 밥은 뭐 똑같이 그냥 뭐 쌀밥에다가 뭐 반찬 5, 6가지 오르고 김치가 새끼 다 오르더라고요. 새끼 올라온 것도 놀랐지만은 왜 놀랐냐면은 북한은 그 김치를 겨울에만 먹어요. 딱 12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만 먹어요. 근데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는 왜 3개월만 먹고 한국에서는 왜 12달 먹죠? 정답은 김치 냉장고예요. 평양은 없어요. 90년대 중반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평양 시민 가정의 일반 냉장고 보급률은 한 10%? 5% 될까? 100집에 한 5집, 10집 정도나 냉장고가 있을까? 김치 냉장고 말고요. 요 정도예요. 북한의 냉장고는 저 있을 때는 다 우리 그냥 한 100리터짜리 그런 작은 냉장고였어요. 거기에 뭘 김치 들어갈 자리도 있어요. 김치도 없지만은. 북한에서 그런 겨울에만 먹던 김치를 여기서 1년 3개월 계속 먹으니까 그게 아주 놀랐고 김치로 들어간 종류 음식이 많은 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김치전 이런 거는 북한에 없어요. 김치는 있는데. 왜냐면은 1년에 3개월만 먹는 정말 귀한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3개월만 먹는 음식, 귀한 음식을 김치찌개까지 해먹을 정도로 넉넉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렇게 안 먹죠. 손님 오면 먹고, 뭐 생일 때 먹고, 휴일 때 먹고,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있을 때나 먹는 게 김치였죠. 북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하도 흔하니까 김치로 그냥 못하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김치 들어가는 음식은 다 좋아하는데 제일 놀랐던 것도 김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남과 북의 음식 중에서 조금 비교해서 뭐가 의아하고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다면은 개고기. 북한은 이제 개고기를 장려해요. 국가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 개고기라는 이름을 단고기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달달한 고기라고. 이게 우리 민족 음식이고 개고기라 그러니까 듣기가 거부가니까 이제 다른 이름 이제 지으라 그래서 이제 단고기로 이제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이제 단고기 요리 있지, 단고기 국집 이런 간판들이 있었고 실제 그 안에서는 개고기 요리 있고 지금도 해요. 북한은. 북한 TV 가끔 보면은 그 국가적인 행사, 단고기 요리, 전국 요리 축제, 경연대회 이런 걸 해요. 북한에서는 계속.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 없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내년 말까지 허용되고 그 이후로 보신탕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통이 안 되고 식당도 2년 전부터인가 하나둘씩 없어져가지고 진짜 예전에 뭐 한 10개 식당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두 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개고기를 이거 뭐 음식인데 왜 이거 음식까지 통제하지? 아니 개가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뭐 애완견 뭐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제하는가? 그럼 뭐 서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유익하죠? 사람이 못하는 일을 소화하는데 그건 왜 잡아먹죠? 아니 닭도 얼마나 유익하네. 매일 계란 만들어지고 그건 다 잡아먹으면서 왜 개를 못 잡아먹게 하지? 식용유하고 애완견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애완견만 보고 이제 그 뭐 정책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남한의 진짜 모습을 알면 북한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질까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이제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외부 사람이 전해지는 뭐 사진이나 USB나 CD나 뭐 이런 물건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성으로도 접할 수 있겠죠. 정치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남한의 또 경제적인 우월성 얘기 뭐 이렇게 하도 위험해요. 이번에 뭐 여자 축구 선수단들 왔다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굶어온 봉오리로 그냥 살까요? 어떤 소리 하냐면은
가니까 저기 뭐 수원 어느 호텔에 들었잖아요. 야, 그 호텔 집에 나가면 지저분하고 뭐 허름한 집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시꺼매가지고 일자리 찾아다니고 이런 말은 괜찮아요. 그 소리 듣고 판단하는 것도 다 개개인의 몫이겠죠. 근데 이런 소리를 외부 콘텐츠로 또 이런 사람들의 육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듣는 데서만 끝이지 그거 가지고 설파되고 이게 파급력이 늘어나고 이러진 못해요. 왜냐면 이자처럼 말 내용에 따라서도 정치적이나 사회에 위험성 되는 거는 일체 차단하고 걸러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안다고 한들 그걸 바르게 말을 못하니까 느끼긴 해요. 자기가 느끼긴 할 거예요. 그죠? 그 축구 선수단들 보면은 아무리 뭐 눈길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도 살짝이라도 정면에서든 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안다고 한들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말가발부를 못하니까 뭘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말하는 동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라면 의식이 있고 창조가 있고 비판할 줄 아는 게 사람 아닙니까? 북한 주민은 그 기능이 없잖아요. 노동당 체제 비판합니까? 남한 사이가 이렇게 됐다고 바른 말 합니까? 못하잖아요. 했다고는 죽여버리니까. 북한 주민들은 참 기구한 운명을 삽니다. 기구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잘못된 거기다 지도자를 만나서 저렇게 80년간 좀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지요. 작가님은 요즘 북한 소식을 어떻게 접하시나요? 제가 북한 소식 접하는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에요. 제가 이제 통일신문 개공 기자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탈북민 인터뷰 취재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자그만치 탈북민 한 10명 이상은 많으면 한 뭐 몇십 명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첫 질문이 최근의 군함 이런 걸 이제 생생하게 듣지요. 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압록강이 이제 38선 같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정보가 끊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파나 이게 그런 영상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내보내잖아요. 북한에서는 자기네 좋은 것만 내보냈지 어디 나쁜 거 안 내보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중국에 나와 있던 탈북민인데도 러시아에 나오는 탈북민인데도 북한 국적을 갖고 있었으니까 왕래는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쓱 돌아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가장 최근의 소식도 비교적 상세하게 듣는 거죠. 탈북민들에서 얻는 게 첫째고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에서 내보내는 그 언론이 있어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북한 당국에서 내보내는 거고 북한 당국에서 겉모습만 좋은 것만 알려면은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뭐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외에 안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이런 것을 볼 때는 탈북민들만한 중원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양쪽을 다 제가 거기다 체크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 와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흑백이다. 그냥 하늘 땅 차이다. 흑백이다. 검은 걸로 알았는데 평양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만 가르쳐 줬으니까 어둡고 나쁘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지저분한 거 이런 것만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온갖 사건 사고 방화 절도 강간 이런 것만 가르쳐 줬으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남한이 좋은 거 알려주겠어요? 그러면 그 주체지가 뭐 존재하겠어요? 아 남한 사람들 하루 세끼 쌀밥이 꼴깍 먹고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저 체제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저 체제를 놔두고 싶겠냐고요? 북한 당국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네한테서 좋은 것만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주고 밝은 것만 하얀 것만 주입시켜주고 남한에 대해서는 다 검은 것만 갖다가 주입시켜주는 거죠. 근데 실제 자 제가 왔어요. 30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남한에 무슨 뭐 여기 뭐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뭐 어려운 사람 없어요? 있긴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한에 어쩌면 국민 중에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한 250명 되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이제 신문에 기록한 사람인데 죽은 사람 수천 수만 명 계산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통칭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파악하기로 또 이건 탈북민들의 증언도 합산했어요. 95년부터 99년까지 북한에서 5년간 300만이 굶어 죽은 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잠정 집계하고 있어요. 북한은 뭐 이에 대해서 말가말고 안 해요. 맞다 틀리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정하기로 이제 그렇게 300만으로 죽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30년 살면서 한 명도 굶어 죽는 건 못 봤어요. 집에 쌀이 없어서 나라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난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남과 북 살아보니까 뭐가 또 다르냐면은 북한은
종교가 없어요. 여기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북한은 종교만큼 있는 게 김일성 우상 시설 있잖아요. 김일성 박물관, 동상 이런 기념관, 사적비 이런 게 우리 교회만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경제의 자유도 부흥됐고 저기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상화만 발전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예나 지금이나 국고의 30-40% 씁니다. 김일성 동상 박물관 이거 유지하는데 이게 비정상이지요. 그 비정상이면서도 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게 흑백이다. 너무나 여기는 하얀 게 많고 저기는 너무나 검은 게 많다. 거꾸로 받았지만 내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게 진짜 암흑 같은 세상이었고 여기가 그래도 사람 살만 나는 세상이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자꾸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이 자기 딸 주애를 열심히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처음 그 딸이 첫 모습을 보여준 게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었을 거예요. 군사 부문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의 첫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게 한 3년 전이었죠. 다른 부문도 아닌데 어떻게 군사 부문에서 자기 딸을 이제 보여줄 수 있지? 그때 9살이었어요. 어린 딸인데 초등학생을 왜 데리고 나왔지? 상당히 우아했고 그전에는 여기서 계속 뭐 일반 다른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애를 북한에 오는 공연장에서 모습에 나온 여자애를 자꾸 여기서 김정은의 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반박하느라고 아니다 내 딸은 이거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북한의 공식 언론에서 이제 전기하신 뭐 자제분 뭐 이렇게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가요? 무슨 뭐 미사일 발사장에 같이 나왔다 동행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제 뭐 딸이라는 거 세상에 공표했죠.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데리고 다녀요. 군사부문 많이 다녀요. 제가 사회 민간 부문하고 군사 부문 이렇게 나눠서 대체 이 딸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분류의 차이, 이게 부문의 차이가 있었지 않을까? 주애가 아버지하고 동행한 행사 10군데라면 7군데는 다 군사 부문이에요. 손에 총 들었든 탱크 운전했든 군부대 뭐 현장 시찰했든 군부대 방문했든 뭐 등등 다 가반이 군부대 그래서 이걸 두고 사람들이 설왕설래가 많죠. 후계자냐 아니냐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저는 아니다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일로 보자고요. 김일성의 후계자였잖아요. 김종일은 38살 때 세상에 얼굴 처음 보였고 김정은은 26살 때 세상에 얼굴을 처음 보였어요. 자, 그러면 4대 이제 수령으로 간다 치고 4대 세습 간다 치고 김정은이라고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학정이 아니고 가정을 하자고요. 9살 때부터 세상에 얼굴 보인 거예요. 이게 저는 도무지 미스터리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는 수령 후계자 신분으로 세상에 얼굴 보인 게 38살 26살인데 9살이 세상에 얼굴 보인다? 아닌 것 같아요. 100%.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한 20% 조금 넘지요. 선진국은 30%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 못 들어가지고 20% 넘어요. 어쨌든 국회의원 중에 한 그래도 한 20-30명은 여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장관 중에 국회의원 그래도 여자 국회의원 뭐 한 두세 명 뭐 많을 때는 한 5-6명 있지요. 15%? 20%까지는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장관까지 다 정치인이라고 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북한의 최고인민이 대의원 여성 비율이 한 5% 될 거예요. 600명인데 한 10명 미만은 있을 거예요. 장관 없어요. 북한에 여성 장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거진 제로다고 봐야 되잖아요. 99% 남자 집단으로 봐야 되잖아요. 남자 통치자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70%, 80%의 남자 집단을 여자가 이끌 수도 있어요. 99% 되는 남자 집단을 북한에서 여자 수령이 이끈다? 불가능해요. 북한 정치회를 보세요. 여자 얼굴이 없어요. 이거를 여자가 이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그래도 세울까? 안 세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자꾸 이제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반대되는 주장이죠.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김정은이 불치병에 걸렸다. 갑작스러운 불치병에 걸렸다. 뭐 말 못할 불치병에 걸렸다. 요거는 김여정이가 김정은의 여동생이 제 입으로 실토했어요. 코로나 기간 때. 북한에서 이제 원수님이라고 해요. 김정은을. 원수님께서 코로나 기간 심한 고열을 앓으셨다. 그랬으면 코로나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김여정이가. 그치, 액면 그대로 믿으면 코로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알았다는 사람은 한번 사경을 헤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사실은 뭐 나이 든 사람들, 뭐 코로나로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김정은이 뭐 그 나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한번 위험성 있는 그런 사경을 한번 뭐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거면은 김정은도 사람인지라 병이 안 걸릴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은 갑작스러우면은 자기 후계자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한다는 거는 김정은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저거 병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딴 사람들이 자꾸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아니 키 170cm에 140kg 정상이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비정상이지만은 그게 생명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반론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거기가 한 개 국가다. 그리고 저 한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몇천 명의 과학자, 전문가, 의사, 박사진이 있다. 몇천 명이에요. 종합적으로 저 상태 가지고도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 시각에서만 보지 말라 자꾸. 저기는 저 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 국가적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 왜 못하겠냐 저기서 안 되면 외국 의료진이 데려와서 유지하는 거다. 과거에 다 그랬다. 김일성, 김정일 이런 건 뭐 심혈관 수술하고 이제 특수수술 받은 건 다 외국인들이 와서 했다. 김정은도 저러지 않겠냐고. 왜 못하겠냐고. 돈이 있으면 미국 의사도 들어가고 영국 의사도 들어오고 아무 의사도 들어온다. 그거는 해준다. 그거는 김정은에게 무슨 돈이 없냐고. 북한에 의료진이 없냐고. 건강은 이상 없다고 나는 본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 지금 42살밖에 안 됐다. 84년생인데 김정은이 42살인데 40대 청년이다. 지금 중년기까지 가뿐하게 넘긴다. 50대도 넘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60대 가면은 이제 뭐 사람이 노화라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정에서 아무 병 이상 없을 때 60 지나서는 후계자를 만들 거다. 자, 그렇지 않나. 아버지, 할아버지도 받은 정권을 자기에서 끝낸다? 그게 말이 되겠냐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한테 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본다. 아들이 없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냐고. 아니, 저기서 뭐가 불가능하냐고. 아니, 지금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번초의 아들이냐고. 아니지 않냐고. 세 번째 첩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럼 지금 현재 리설주한테서 아들 없으면 딴 데서 하나 나오면 되지 않냐고. 리설주는 부인이고 딴 데서 하나 나와가지고 그 부인은 그냥 별장에서 평생 살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생전에 마지막에 공개한 요인도 자식은 안 보여주지 않았냐고. 김정은이는 엄연히 김정일의 자기 아버지 숨겨진 자식이 아니냐고. 숨겨서 키우지 않았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지금도. 김정은이는 아들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들면 되는 거다. 아들 있다. 그리고 한 20년 뒤 김정은이 한 62세가 됐을 때 아들이 한 30살 나는 아들을 내올 수 있다. 그러면은 김주애가 지금 이 딸이 그 아들을 잘 보필할 것 같다. 마치도 지금 김정은 오빠를 잘 보필하는 김여정이처럼 과거에 김정일 오빠를 잘 배필한 김경희처럼 북한은 2대 수령 김일성 김경희 남매가 했다. 3대 수령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하고 있다. 지금 4대 수령 김떨떨 남자 수령하고 김주애 자매가 할 거다. 나는 그렇게 본다. 저기는 수령의 아들들이 많다. 그러나 세상에 안 보여준다. 그게 체제 정권 유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일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 TV 공식적으로 무슨 김정은 동지의 친형 누구 동생 누구 나왔냐고. 안 나오지 않냐고. 그냥 오로지 김여정만 나오지 않냐고. 그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확실하고 믿음직하고 절대 불변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방법 썼고 자기도 썼고 그렇지 않냐고. 자기 여동생하고 지금 통치하지 않냐고. 공동 통치. 자기 자식도 그렇게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김주애를 그러면 계속 끌고 다닐까? 이거 아주 효과가 좋아요. 후계자 소리는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후계자 될 것 같다. 나는 또 반대니까 아니다. 이렇게 반론하고 내 말이 맞지 그 사람들이 말이 맞지는 몰라요. 그거는 미래의 일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김정은이 마음이겠죠. 뭐 시험시하는 거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 내 주견으로 추측을 하는 거지. 내 말이 100% 맞다? 상대방의 말이 100% 틀리다?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변심도 있을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뭐 바로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데리고 다니지? 그러면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일상에서 보자고요. TV 틀었을 때 40대, 50대 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여러 개 다 있어요. 우리 예술만 봤을 때 눈길이 제일 가는 게 어디예요? 나이 어린애들한테 제일 잘 가잖아요. 사람 본능이잖아 이거는. 이건 남자 심리가 아니고 여자 심리도 똑같아요. 남자 심리도 여자 심리도 그 어린 소년들한테 그 눈길 가지 않겠어요? 이하면 방탄소년단 이런 것들이 남자들이잖아요. 그 7인 그룹이잖아요. 여자들 눈길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10대 걸그룹한테 눈길이 많이 가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이거는 뭐 이건 정치 이념 이런 것도 또 나가지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거 다 또 나가지고 그러면은 자 김정은이는 42, 뭐 중년에 들어선 사람인데 청년이지만은 그 옆에 누구에 다 그냥 60대, 60, 70대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사람들 이제 점점 없어지지만은 아직도 그냥 50대, 60대 사람들 따라다니잖아요. 50대, 60대 남자, 여자들 봐야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건 10대 여자가 딱 붙어 다니. 눈길이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김정은 모습은 그대로잖아요. 그냥 뭐 10년 전에 15년 됐는데 세상에 지금 얼굴 보여지. 김정은 정권 들어선 지 15년 됐는데 옷만 달라지지 그 사람 얼굴 뭐 달라져요 지금까지? 요거 김정은이 지금 행사 출연하는 나오는 거 보세요. 나올 때마다 눈길 가는 게 뭐예요? 김주희가 딸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 왜 눈길 가죠?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모양 달라지고 옷 모양 달라지고 요거 치장도 달라지고 얼마나 눈길이 가요. 김정은이가 딸을 들고 다니면서 효과 보는 게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데서 아주 효과 보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가 많잖아요. 자기 고모부 죽인 놈이잖아. 자기 형을 죽인 놈이잖아. 이게 폐륜이잖아. 세상에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이 말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그런 사람이잖아. 어쨌든, 김정은이가 직접 죽이지 않았으면 그 사인해서 죽인 거지. 그게 김정은 사인 없이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죠? 세상에 공표했잖아요. 처형됐다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은 즉각 처형됐다고. 북한에서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 죽인 거는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이 다 알았잖아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독살된 거 전 세계가 다 알았잖아요. 아니 이거 김정은 사인 없이 되는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지.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죽인 거예요. 둘 다. 자기 고모부가 친형 죽인데 이런 포악한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씌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해서 지금까지 간부들 채용한 거 1000명이 넘습니다. 그 포악한 이미지 감싸주고 희석시켜주는 게 김주희예요. 자애로운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딸. 요거만 싹 부각돼가지고서는 내보낼 목적으로 지금 김주애를 열심히 데리고 다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란 말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건가요? 백두혈통이란 말은 정말 우리는 조금 이렇게 저런거리 비난거리로도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승엄하고 절대적이고 정의롭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주민들에게 백두라는 게 이제 흰백자에다 머리두자에다 산산자거든요. 흰눈이 쌓인 사계절, 거진 사계절 다 1년에 한 2번 정도가 눈이 3번 정도가, 3개월 정도가 눈이 없고 다 눈이 있대요, 백두산은. 북한에는 그 백두산이라는 게 김일성 일가가, 김일성이가 백두산에서 싸웠고,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백두산과 김일성 일가를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주민들을 계몽하는데 아주 지금까지 일조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백두에다가 혈통자를 붙여가지고 혈통이라는 게 지금 자기 친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백두산 장군이고 김일성이 본부인 김종식도 49년대에 죽었지만은 45년대에 해방돼가지고 4년 만에 죽었지만은 그 본부인도 백두산 장군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처음 이름 붙은 게 그 김일성하고 김일성이 본부인이죠. 본부인이 어쨌든 우리말하면은 뭐 국부 국모죠. 초대
초대 국부 국무가 이 백두산 이게 백두산이 이제 그런 뭐 효과를 광고 효과를 이제 입었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 아들이 그냥 또 백두산에서 태어났으니까 김정일이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의 많은 영화, 영상물, 뭐 연극 그리고 무슨 뭐 가곡, 노래 이런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백두산이라는 게. 그리고 전체 주민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노동당 강연 이런 데서는 뭐 강연은 이제 뭐 주민 학생 똑같이 보급되는데 여기에서도 다 이제 우리 백두의 혁명 정신, 뭐 노동당에서 나오는 구호, 뭐 캐치프레이즈죠. 그런데 많이 백두산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조금 인식이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저거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하루 이틀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고 김정일이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거짓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걸 아주 숭엄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게 받아들여요. 백두산이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백두혈통도 절대적이고 강인하게 아주 숭엄하고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오직 백두혈통이라는 게 김일성 가문설이에요. 가문설이라니까 이제 김정은까지 지금 다 왔으니까 이제 김일성 중선자가 생기겠죠. 지금은 선자니까. 중선자가 이제 김주희가 중선녀지만 중선자로 이제 아들이 생겨가지고 간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너무나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김주애와 김여정은 후계자 라이벌 구도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목은 왜냐면은 우리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밖에 없는데 북한의 과거를 비교해봐서 그럼 보자고요. 김일성 형제도 있었어요. 김영주가 있었어요. 김일성이 동생. 무슨 국상 조직비서까지만 했어요. 김일성이 총비서하고 조직비서 2인자까지만 했어요. 총리도 안 하고 그냥 2인자, 정치적인 2인자 책임자만 했는데 자, 김일성이 형제 그랬어요. 김정일이 형제가 누구죠? 지금 김평일이나 김영일이나 이런 사람들 아직 있어요. 김정일이 형제가 이 사람도 이제 한 8, 90 고령이 됐겠죠. 근데 이 사람들 김평일만 나왔던 게 공개됐던 게 이제 체코 대사로 한 20년인가 30년인가 근무했어요.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유랑 생활했죠. 그냥 해외 나간 정권 대표로 그냥 살았죠. 조용히 그냥 살았죠. 이제 다 들어가서 은퇴했을 거예요. 들어가고 그냥 여생이나 보내겠죠. 자, 김일성 형제 권력 위에 올라선 거 없어요. 김정일 형제 없어요. 김정은 형제 누구예요? 지금 김정철이나 있는데. 김정철은 그래도 한번 영국에서 록밴드 공연 보러 왔다가 이제 그가 세상에 얼굴 이제 찍힌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걸 안내했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고 이제 탈북민인데 그 세상이 다 공표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말하자는 건 뭐냐면은 김일성부터 김종일, 김정은까지 자기 형제들은 세상에 얼굴 한번 공식적으로 안 밝혀놨다, 보여주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깥 언론 통해서 이제 나온 거지. 북한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름하고 얼굴은 밝혀주지 않았다. 안 밝힌다, 앞으로도. 그러니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김여정이다. 이거는 앞에서 형제가 한번 그래도 2인자 자리든 수령 자리까지 올랐다면 전례가 있다면 고민해보겠는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은 그냥 남매일 뿐이지 김정은과 이거는 후계자가 아니다. 자기 보통 보면은 앞전에서도 봤지만 앞에 수령들 2명 봤지만은 자기 자식들로 했다. 김일성도 자기 자식하고 김정일도 자기 자식 안 치지 않았냐. 김주애도 자기 자식한테 준다. 자기 여동생 안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죠. 김정은 마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지금 우리는 전례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자식한테 준다. 전혀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이상한 체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80년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80년 그렇게 간다고 그게 이상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주애와 김여정 중 누가 더 서열이 높나요? 김주애는 지금 소년이에요. 13살이에요. 북한은 최소한 17살의 졸업인데, 그러면 17살에 졸업하고 이제 우리 말은 이제 고등학교죠. 북한은 2년간 우리보다 짧게 나와요. 이게 졸업해요. 어려서 나오는데, 아직 미성년자예요. 김주애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사회적인 직함을 주지 없어. 그거는 우리도 한국도 가능하지 똑같지 않나요?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나? 학생에게 무슨 사회 직함을 주죠? 무슨 명예 직함을 줄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공식 직함은
공공직함 못 주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북한도 같지요. 거기도 뭐 한계 국가라고 표방하는 나라인데 미성년자에게 뭐 일각에서 무슨 뭐 미사일 천국 무슨 컴퓨터 천국 뭐 이렇게 거기 최고 책임자다. 그건 그냥 저는 썰로 봅니다. 김주애가 나이가 지났다. 이제 성인 나이가 지났다. 성인에 접어든 나이라면 그런 거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주애가 아버지 따라 많이 다녔죠. 군부대 행사, 민간 행사 많이 다녔는데 정치 행사엔 단 한 번도 안 참가했어요. 왜냐면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김주애가 13살이에요. 아직 4년 더 있어야 돼요. 4년 전에는 없어요. 당연히 정치 직함, 사회 직함이 없어요. 이제 무슨 뭐 장관급 자리도 있고 거기서 뭐 세우겠어요. 세우면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는 미성년을 안 한 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은 자기 여동생은 노동당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뭐 장관급인데 부부장이가 부장으로 됐네요. 이번에 총무부장 됐죠. 당대에서.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십몇 년 동안 부부장 직함을 갖고 있다가 부장 직함을 갖는데 우리나라 노동당 부장이면은 한국에 비교하면 청와대 수석이에요. 장관급이죠. 이 자리를 앉았는데 총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우리 총무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를 이런 거 인사, 행정, 재정 이런 걸 맡은 게 총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총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김여정이 맡은 자리. 김주애는 아직 미성년이니까 직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계자가 두 여자가 있다면 누가 되냐? 이거는 저리 말도 안 되는 거다. 주애가 아직 딸이 어리기 때문에. 딸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미성년을 벗어나야지만은 누가 더 김정은의 축근일까? 이렇게 따를까? 예를 들어서, 김주애도 지금 한 4년 뒤에 무슨 직함을 가지겠지요? 지금대로라면은. 그러면 부장이든 무슨 비서든 그런 직함을 가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김주애 비서하고 여정 부장하고 누가 더 김정은에게 말발이 셀까? 혈액이 셀까? 이런 거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후계자는 아닐 것 같아요. 후계자는 자식으로 하지 김여정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여동생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하고 똑같이 봤지요. 세상에 공표했으니까 이제 2023년 11월 달에 이제 세상에 첫 얼굴을 보인 이제 김주애인데 처음에 많이 놀랐죠? 우리도 놀랐는데 다 똑같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저런 딸이 있었구나. 처음에 사람들이 많은 이제 그런 소리는 야, 역시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9살 때는 완전히 포동포동하게 나왔는데 얼굴이 아버지하고 붕어빵이라 할 정도로 딸바보로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딸 하면 또 먹으면 못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평범하게 보였고 분의 어치가로 보였고 그렇게 나왔는데 남한에서 계속 후계자 썰이 이제 일각에서 이렇게 나왔지 그 정부에서 공식 나온 건 아니에요. 최근 정부에서도 국정원에서도 후계수 빠는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어디까지 예측이겠죠. 아무리 정보기관인데도 학정은 아니잖아요. 예측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북한 주민들 지금까지 김주애를 후계자로 안 봅니다. 남한에서나 이제 이 자유 세상에서 아무렇게 상상하고 아무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없는 데니까 이제 가능하지. 북한에서 그런 소리를 유사하게 했다가도 잘못 인식되면 이건 정치범 엄청난 범죄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 개혁해도 해도 별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이제 북한 주민이 김주애를 수령의 후계자고 3대까지 못 살았고 4대까지도 우리가 저 여자 밑에서 이제 용도를 받아야 되는가 등등 이렇게 나쁘게 발전됐을 때는 이건 엄청난 처벌인데 죽음인데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이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네 3번째까지 다 남자로 왔는데 남자 수령이 왔는데 4번째 여자 수령이 생긴다. 그리고 가정이야 이것도. 여자 수령이라고 하면 여자 수령을 9살 때부터 세상에 노출시킬까? 그리고 지금 4년째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 세상에 온갖 조롱거리, 비난거리, 웃음거리 손가락질 받는 거 동영상 이런 게 많은데 그렇게 지저분해지게 이미지나 인식이나 이렇게 나빠질 사람을 수령으로 만든다? 이건 북한 주민이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유세계에서 봐서도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의 후계자 지금 다 나왔을 때는 세상에 아주 고상하고 훌륭하고 멋있게 나왔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북한의 4대 수령이
라고 가정하면 4대 수령은 9살 때부터 철딱서니 없이 그냥 학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따라 행사 다니고 아니 별 3알 4알 박은 사람 앞에서 인사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요. 9살 10살짜리 소녀가 뒷짐 짓고 인사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요. 저런 비정상의 사람을 수령으로 안 친다? 이건 우리가 말가불가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냥 아버지와 딸로 본다. 김주애를. 그 이상 이하라도 안 본다. 북한 주민들은 저도 그렇게 보고.